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고체 연료 로켓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게끔 또 개발할 수 있게끔 된 이 협상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장밋빛 기분 좋은 그런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ICBM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 이제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대놓고 ICBM 이러면 옆에 있는 중국하고 일본이 좀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뭐 정부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말해도 되니까 말 좀 하겠습니다. 자, 분석 좀 하겠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거 많이 다루었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됨에 있어서, 그러면 과연 미국이 지금 뭐 한미 관계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조건을 줬을지,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는 뭔지, 그리고 그 후속 조치는 뭔지, 이런 거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가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을 완전 해제한 것을 합의했다라고 전 언론이 7월 29일 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미사일 지침이 새롭게 채택됐으며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된다라고 선언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개인은 기존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하며 생산, 보유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고체 연료 로켓은 액체 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하고 연료 주입 과정이 없어 이동과 발사도 용이하며, 이에 따라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한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라고 이제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 마지막 문단, 이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전 언론에 도배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정부의 보도자료를 받아 쓴 연합뉴스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또 다 받아 쓴 언론들이 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하다. 구조가 간단한 거 맞습니다.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해서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 아니, 고체 연료 발사체가 지금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가지고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이걸 만든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는,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로 지난달에 이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죠. 거기에 펠콘 9이라고 하는 재활용 로켓에 우리 군사 통신위성을 실어서 올려보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최초의 군사 전용 위성을 드디어 이제 쏘아 올렸는데,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이 없어서 군사 정찰 위성을 못 올렸다, 이건 아니에요. 그동안 예산과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사항이 안 돼서 못 올렸던 것이지, 지금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하다, 이건 또 잘못된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제작비가 결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 보겠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과 액체 연료 로켓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체 연료 로켓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액체 연료는 이렇게 생겼죠. 자, 고체 연료는 그냥 위에 이제 빨간색을 탄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탄두입니다. 빨간색이 전부 다 탄두고, 이 탄두 안에 전부 연료로 다 채워져 있죠. 노란색은 다 연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고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젤에 가까운 그런 형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확 불이 타면서 계속 이 젤 스타일로 생긴 이 고체 연료가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야 되니까, 분사구 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계속 가열을 시켜줘야 되니까 약간은 사실은 젤 형태에 가까운 그런 연료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 간단하죠. 그래서 구조 간단합니다. 근데 액체 연료 구조 딱 봐도 복잡하게 생겼죠. 복잡합니다. 연료는 화학 연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등유 같은 그런 연료가 되겠죠. 항공유, 등유 이런 연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산화제가 들어갑니다. 더 이제 효율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디메탈 하이드라진 같은 그런 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산화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화제, 연료 이렇게 채워지고 그리고 각종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죠. 그런데 저장성 면에 있어서는 이건 고체니까 그냥 뭐 넣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휴대폰 고체 연료니까 그냥 넣어놓고 이렇게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액체 연료는 이 산화제가 너무나 독해요. 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산화제를 넣어놓고 오래 있으면 이 어떤 그 철판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 금속 탄도 미사일의 이 몸통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시쳇말로 녹아버립니다. 부식, 산화돼 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오랫동안 여기다가 연료를 또 산화제를 넣어 놓을 수가 없어서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성도 아주 이제 만약에 넣어 놓고 이동을 덜컹덜컹 이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성도 취약하죠. 그리고 비추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밀어 올리는 힘 이제 이 말인데 뭐 파워죠, 파워. 아주 쉬운 말로 그냥 출력. 그래서 이 고체 연료는 이 파워가 좀 약합니다. 파워가 약한데 액체 연료는 파워가 같은 덩치의 고체 연료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요. 효율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좀 구식 미사일들은 액체 연료를 씁니다. 그리고 점화는 한번 점화되면 끝이에요. 이거는 한번 불붙어 버리면 끝인데 이 액체 연료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뭐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 그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이 우주 발사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재활용 로켓 해가지고 액체 연료 어차피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쏘아 올리고 일단 이렇게 다시 수거해가지고 거기다 또 정비해가지고 또 연료 집어넣고 또 쏘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쏘아 올렸던 우리 한국의 군사위성 이 똑같은 이 펠콘 9 하나의 이 발사체로 벌써 우리가 5번째 올렸던 그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은 고체 연료가 비쌉니다. 액체 연료가 싸요.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액체 연료 로켓들은 다 비쌉니다. 왜냐? 지금 여기는 이제 상업용으로 봤을 땐 비싸요. 왜냐? 액체 연료 로켓은 지금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쓰는 이 액체 연료 로켓은 무기 체계로서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우주 발사체의 운반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덩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주로 쓰고 있는 소유주라든지 중국이 쓰고 있는 창정 시리즈라든지 미국의 뭐 펠컨 시리즈 이런 거 다 그리고 뭐 세턴 시리즈 이런 거 전부 다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고체 연료는 전부 다 무기로 쓰죠. 그런데 똑같은 덩치라고 하면은 액체 연료보다 고체 연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고체 연료는 가격이 싸고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로 된 로켓이 하나 있는데 그 로켓이 1,000억 원이고 액체 연료 로켓이 1,000억 원짜리가 있으면 고체 연료 로켓은 이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위성 하나만 넣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액체 연료는 똑같은 1,000억이라 하더라도 위성 5개, 6개를 올려서 더 높은 정지궤도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왜? 여기 출력이 이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을 봐서는 액체 연료가 훨씬 싸다. 자, 그러면은 북한과 우리는 이 액체 연료냐 고체 연료냐 완전히 나눠져 있죠. 우리는 고체 연료로 지금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이 전부 고체 연료예요. 현무 1, 현무 2, 그리고 지금 뭐 이 벙커버스터 하는 현무 4까지 전부 고체 연료죠. 그리고 이제 현무 3는 순항 미사일이고 탄도미사일 다 고체예요. 그런데 북한은 액체 연료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집트로부터 밀수했던 그 사다트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선물했던 그 미사일이 바로 스커드 미사일이었는데 그 스커드 미사일을 역설계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액체부터 시작해서 최초에 발을 들여놓은 게 북한은 액체 연료. 우리는 미국의 나이키 미사일을 역설계해가지고 백곰 미사일 만들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현무 미사일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게 고체 연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고체 연료에 더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은 액체 연료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제 이것을 지금에 와서 더 어떤 그 무기로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니까
이제 고체 연료를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고체 연료는 간단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주 만들기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 만들기가 어려우냐? 자,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 연료 이 분사량을 조절해 가지고 속도를 날아가면서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체 연료는 한번 불 붙어버리면 이거 뭐 조절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의 ICBM, SLBM, MRBM 이런 모든 탄도미사일들은 유도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를 하려면 방향을 제어해야 돼요. 방향을 제어하려고 하면은 뭔가 방향 제어할 수 있는 이 핸들이 들어가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이 날개, 우리가 통상 뭐 날개라고 하는데 핀이라고 하죠. 이 핀으로 제어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탄도미사일. 이 발사 단계에서는 핀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지만 이 방향을 이게 이제 속도가 마하 6, 마하 10, 마하 20 이렇게 붙어서는 핀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저항이 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 가지고 연료가 이제 적게 들어가면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커브를 틀 때는 연료를 좀 적게 집어넣고 뭐 이제 직선 구간에서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어 속도를 더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막 달리다가 커브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속도를 줄이고 커브를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액체 연료 같으면은 막 날아가다가 마하 6으로 날아가다가 커브 이제 유도를 해야 돼. 커브를 틀어야 돼요. 그러면 연료를 좀 적게 집어넣고 커브를 싹 틀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고체 연료는 그게 안 됩니다. 한번 불 붙어버리면 끝이니까. 그렇게 해서 200km를 날아가는데 커브길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그대로 200km로 속도 줄이지 않고 바로 커브를 돌아가야 돼요. 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운전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체 연료는 훨씬 더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 연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체 연료는 생긴 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방향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고체 연료 기술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고체 연료는 뭐 만들기가 간단하고 다 이거는 좀 잘못 판단한 기사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고체 연료가 구조는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방향 제어하는 유도미사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액체 연료는 더 쉽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 고체 연료로 가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겪고 있는 것이죠. 이 쉬운 거, 이 액체 연료 가지고 했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최초의 고체 연료부터 스타트한 나라예요. 자, 고체 연료 로켓을 가지고 상업용 위성 발사체? 글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발표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군사위성 쏘아 올리는 바탕이 된다. 이 말은 우리 ICBM 할 거야. 이 말을 못하니까 뭐 한 소리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뭐 그런 변명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틀렸다. 전혀 비유가 아닌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돼요. 무슨 뭐 이 고체 연료에다가 군사위성 쏘아 올립니까? 돈 아깝게. 그냥 이런 데다 앨런 머스크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100억 주고 200억 주고 쏘아 올리면 되지. 자, 지금 현존하는 상업용 위성들입니다. 안타레스, 미국이죠. 안타레스. 그리고 러시아의 소유즈.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쓰는 아리안, 아틀라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쓰는 발컨, 펠컨 9, 펠컨 헤비, 델타. 그리고 이제 뉴글렌, 세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액체 연료입니다. 액체 연료. 그렇게 해서 펠컨 9 이 펠컨 9이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재활용 로켓으로 쓰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유즈 이거 지금 러시아에서 다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김소연 씨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소유즈 타고 우주 왕복선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이 펠컨 9 이용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소유즈 러시아가 싸니까 여기다가 우리 위성들 다 무궁화 위성 이런 거 이제 얹어가지고 쏘아 올렸어요. 자, 상업용 위성은 전부 액체 연료입니다. 왜냐? 효율이 좋으니까. 이 로켓 하나에, 펠컨 9 같은 경우도 로켓 하나에 5개, 6개씩 위성을 갖다가 해가지고 무려 36,000km의 정지궤도까지 갖다 올려요. 그런데 고체 연료는 36,000km까지 못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의 위성 하나의 무게가 500kg 막 이렇게 되는 거를 5개씩, 6개씩 이렇게 못 들고 올립니다. 고체 연료는 연료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용 위성으로는 고체는 꽝이다. 상업용은 전부 이렇게 액체로 한다. 그런데 왜 고체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CBM으로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미국은 왜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을 풀어줬을까요?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ICBM의 능력은 일단 갖고 있어라. 이제 이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일본이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로켓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엡실론 이전에 이게 이제 고체 연료입니다. 이 엡실론 이전에도 일본은 M5라고 하는 고체 연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고체 연료를 개발해 나갑니다. 그러면 일본은 액체 연료 로켓은 없나? 일본은 탄도미사일 이런 거 못 가지지 않습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로켓은 전부 다 상업용 위성을 올리는 그 우주 발사체예요. 일본은 그러면은 액체 연료 없냐? 있습니다. 훨씬 좋은 거, 힘 좋은 거 있습니다. H2 로켓, 사쿠라 로켓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H2 로켓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H2 로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5 고체 연료를 만들었어요. 또 M5가 있는데도 또 더 발전시켜가지고 엡실론을 만들었어요. 자, 1997년에 개발된 M5 로켓의 후속으로 작사 주도로 개발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입니다. 3단 고체 연료 방식으로 2013년에 최초 발사에 성공했으며 1회 발사 비용이 약 40억 엔이 소요되며 400에서 600km급의 저궤도에 1500kg급의 페이로드를 진입시킬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40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한 400억, 500억 원 정도 하죠. 이거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액체 로켓, H2 로켓은 한 대당 가격이 한 120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1200억 원에, 그럼 이거는 이제 40억, 한 500억 원이니까, 액체 로켓이 훨씬 비싸네? 아닙니다. 이 H2 로켓은 한 번 발사할 때 4개, 5개, 6개씩을 그 위성을 갖다 올리거든요. 더군다나 훨씬 더 높은 정지궤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엡실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M5 이런 것들은 저궤도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400에서 600km, 36,000km 이런 거 턱도 없는 소리죠. 자, 그런데 이거 왜 하냐? 바로 이제 일본이 엡실론 로켓을 개발했던 명분은 M5라는 고체 연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효율이 너무 안 좋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 M5 로켓의 가격이 한 1,000억 원 정도. 그런데 H2 로켓 한 5개를 올리는 H2 로켓은 1,200억 원인데 M5는 하나밖에 그것도 저궤도에 못 올리면서 1,000억 원이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더 좋은 거로 더 가격 싸고 더 좋은 효율 좋은 거로 만들 거야. 해가지고 계속 고체 연료 로켓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엡실론을 가졌는데 이 엡실론을 가질 때 중국과 러시아에서 야, 지금 그거 뭐야?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 이게 앞만 봐도 생긴 거나 덩치나 크기가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바로 피스키퍼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 개발했던 최신 ICBM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성능 좋은 ICBM인데 이게 14,000km 사거리에 10개의 다탄두가 들어가고 탄두가 들어간 다탄두 미사일이면서 들어갔다가 재돌입을 하면서 10개로 쪼개지면서 이게 각각 10개를 다른 목표로 들어가면서 전부 회피 기동하는 MIRV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1980년대. 지금 이제 중국은 이제 이런 것들 만들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80년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 감축협정 스타트를 체결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 발사체 다 제한하니까 좋아, 우리는 SLBM으로 그냥 몰빵한다. 그래서 이 ICBM은 우리는 미니트맨 3 가격 싼 거 이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이거만 가지고 이 피스키퍼는 가격이 비싸니까 다 우리 폐기할게. 그리고 우리는 전부 SLBM으로 한다. 그리고 미니트맨 3 이것도 우리는 전부 다 탄두 하나만 할게. 우리 다탄두 미사일은 전부 우리는 SLBM이야. 이렇게 이제 미국은 자기들의 핵전력을 이렇게 했고 소련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 이제 위주로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키퍼하고 일본의 엡실론하고 너무나 크기와 덩치가 흡사한 거예요. 이 피스키퍼 같은 경우가 89톤입니다. 총무게가. 그리고 길이는 24m예요. 일본 엡실론은 91톤인데 길이 역시 24톤이에요. 24m. 너무나 비슷해요. 자, 여기 이 피스키퍼가 이제 폐기됐는데 이 피스키퍼를 바탕으로 민간 상업용 위성 회사에서 이렇게 미노타우르 5란 걸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미노타우르 5가 고체 연료 아닙니까? 이건 지금 다 고체 연료 이야기입니다. 고체 연료인데 왜 그러면은 미국에는 펠컨 시리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거 왜 하냐? 하나 쏘아 올릴 때 지금 급하게 저궤도에 뭐 하나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다른 그 액체 연료 스케줄하고 안 맞아.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고체 연료 저궤도에 올리는 거 하나. 그래서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저궤도에 올리는 고체 연료 모델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왜? 급할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미노타우르 5라는 거를 지금 미국은 상업용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하고 일본의 엡실론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뭐냐? 바로 일본의 엡실론은 이 피스키퍼하고 거의 흡사한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피스키퍼보다 더 나은 능력이에요. 왜냐? 피스키퍼는 1980년대 기술이고 일본은 지금 2010년대 기술 아닙니까? 피스키퍼 같은 경우가 600km 정도까지 지금 이 미노타우르 같은 경우가 600km에 550kg짜리 위성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엡실론 같은 경우는 600km 고도에 1500kg을 올릴 수 있으니까 결국 이 피스키퍼보다 한 3배 정도의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스키퍼를 개량한 이 미노타우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실론은 미노타우르보다 3배 정도 강력한 이 파워를 보이니까 이 과거 1980년대 소련이 깜짝 놀랐던 미국의 피스키퍼보다 일본의 엡실론이 훨씬 더 강력한 ICBM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처럼 엡실론 같은 이런 강력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 로켓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누가 봐도 일본 엡실론 이거는 저희 같은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 누가 봐도 탄도미사일이야 이거. 탄도미사일 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저궤도 위성 하나 올리려고 이렇게 하냐? 저궤도 위성 하려면은 스페이스 X 같은 데 부탁해가지고 뭐 200억 원 이 정도만 좀 올려주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500억 원, 600억 원, 1000억 원씩 줘가지고 하나를 올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ICBM이다. 그러니까 한 400에서 600km 저궤도에 올리는 저궤도 위성 발사체를 하면 이게 바로 피스키퍼처럼 14,000km 정도는 날아갈 수 있는 ICBM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거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나?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무 시리즈부터 이 고체 연료 로켓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에 대한 상당한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 기술이라든지 TVC, 결국 이 고체 연료는 아까 방향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 연료량을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분사를 어떻게 방향을 꺾느냐. 그래서 분사 노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여기 이제 화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화염을 왼쪽으로 꺾으면은 오른쪽으로 할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분사구를 조절해 가지고 방향을 틀어요. 이걸 이제 TVC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현무 같은 이 고체 연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연료량을 조절해 가지고 액체 연료처럼 하는 그런 기술을 안 했고 처음부터 이 TVC 기술을 가지고 방향 제어하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이 기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 기술 우리나라 좋죠. 재조립할 때 뭐 각종 충격 이런 거 다 버틸 수 있는 이런 소재 기술 우리 좋죠.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ICBM급의 그런 로켓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중국에게는 청천벽력이죠. 자, 우리 충북 음성에 있는 우리 한국의 미사일 사령부에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베이징까지 1000km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 서부 지역에 중서부 지역에 있는 뚱펑 31, 뚱펑 41 이 ICBM 기지, 텐슈이, 웨이난, 난양 이런 ICBM 기지들하고는 한 2000km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무제한으로 풀려났으면 고체 연료에 대해서 이걸 어느 날 우리가 탁 여기다가 현무포에 들어가는 이 탄두 2톤짜리 탄두 그냥 확 얹어버리면은 그냥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의 벙커버스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까지 우리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자, 이거 엄청난 전략적 위상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거리 제한 협정, 미사일 사거리를 우리는 800km에 제한받고 있는데 어떻게 1000km 되냐? 지금 뭐 동아일보가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그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푸는 협상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그에 따른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쓰면 안 드립니다만은 만약에 그것마저도 사실이라면 우리 이거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미국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한미 관계도 안 좋은데 이런 엄청난
조건을 우리에게 해제해 줬을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죠. 무슨 뭐 방위비 분담금 그거 뭐 돈 2천억 원 더 받으려고, 아니 미국이 돈 2천억 원 더 받으려고 한국 같은 이런 이 세계 랭킹 10위권의 국가에게 엄청난 전략적 지위를 갖다가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분석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저는 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지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한국은 우리와 같이 가는 이 대중국 전략에서 우리와 같이 가는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동반자다라고 지금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 뭐냐? 한국 우리 편 와야 되거든요. 왜? 세계 랭킹 10위가 보통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딱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충돌 중간점에 있으니까 이 한국이 어디에 갖다 붙느냐에 따라서 세계인들이 봤을 때 야 한국 세계 랭킹 10위인데 중국에게 붙었어, 미국에게 붙었어, 이게 굉장히 주는 그 상징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 붙어라 EPN 만들어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 재무부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와 우리가 그 대신 사드 때 그때하고 달라, 지금은 중국이 하는 보복 전부 우리 다 막아줄게 라고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한국 들어와, 그러면 우리 다 막아줄게.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런 생산시설들 이거 전부 다 옮겨 그거 지금 다 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가입해라, 그리고 화웨이 제재 동참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미중 패권 경쟁하는데, 그동안 지금 당신네들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하고 경제 교류 많이 하니까 나라에 혹시 지장 있을까봐 지금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그거 다 막아줄게. 그 대신 또 이런 거 정치적으로 니들 선전하고 싶어 하니까 이런 거 우리 주니까 선전해 먹어라. 그리고 니들이 확실하게 우리 편 이렇게 EPN에 가입해서 우리 편이 된다면 그 펀치가 결국은 중국한테 쓸 거니까 우리한테 이기지. 니들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온다는 EPN 가입하고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아직 거 미사일 사거리 다 풀어줄게 이거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정말 국군 융성의 제2의 기회라고 보고 우리 정부가 EPN 가입하고 화웨이 제재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 침탈하는 거 우리 제재하는 거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정말 확 쪼아버리는 이 국제 동맹 네트워크에 같이 동참해서 이 모든 전략적 지위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